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어느 날부터는 몸을 더 무겁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부엌에서 양배추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 좋다 해서, 속을 편하게 해준다 해서 특별한 고민 없이 늘 같은 방식으로 드십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안도감도 함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들고 점심만 지나면 기운이 빠지며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병원에 가보아도 검사 수치는 대체로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늦게 병원으로 데려오는지 지켜봐왔습니다. 통증은 없지만 분명히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고 그 신호는 종종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반복해온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양배추 역시 그렇습니다. 양배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든 이후의 몸에서는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저는 올해 85이 된 이승우입니다.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내과 의사로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중장년과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직접 상담하고 지켜본 환자 수만 해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 역시 나이가 들며 예전과 같지 않은 몸의 변화를 경험했고 의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이 문제를 몸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강의가 아니라 오랜 경험 끝에 나누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평소 위가 약하다고 느껴 매일 양배추를 챙겨 드셨고 건강에는 누구보다 신경을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해지고 다리가 무겁고 얼굴이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식습관과 몸의 변화를 함께 놓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조금만 조절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어떤 경우에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어떤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어떻게 먹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선택인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다시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맹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확인해온 진실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는 몸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전의 기준으로 계속 식사를 이어가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50세를 지나면서 우리 몸은 분명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쌓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소화입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받아들이고 분해하는 효소의 양이 줄어들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디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과해도 더부룩함이 오래 남고 가스가 차거나 답답한 느낌이 쉽게 생깁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회복 속도도 달라집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피로가 며칠씩 이어지고 전날 먹은 음식의 여파가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을 푹 자고 나면 몸이 다시 가벼워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역시 몸이 예전과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장기들 사이의 협업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위, 장, 간, 신장이 서로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조금 무리가 가도 다른 장기가 대신 도와주며 버텨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협업이 느려집니다. 한 곳에서 부담이 생기면 그 부담이 그대로 다음 장기로 전달되고 결국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위처럼 쓰리다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두근거림으로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조용히 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을 말없는 직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이 많아져도 힘들어도 피를 내지 않습니다. 미아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신장은 통증 신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이 쌓여도 우리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평소보다 여과해야 할 찌꺼기가 조금 늘어나도 하루 이틀은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되고 우리가 이상함을 느낄 때쯤에는 이미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관련된 문제는 늘 왜 진작 몰랐을까? 라는 말과 함께 발견되곤 합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아픈 데는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을 뿐이에요. 바로 이 그냥이라는 표현 속에 신장의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조용히, 오래, 묵묵히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르는 장기.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평소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특정 음식을 나쁘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든 이후의 몸에서는 같은 음식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드시는 양배추가 어떤 순간부터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양배추가 문제가 되는 순간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날수록 좋다는 믿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애써오신 노력이 오히려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배추를 드시는 방식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침마다 냄비에 양배추를 듬뿍 넣고 오래 끓인 물을 한 컵 마시거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뜨거운 양배추물을 속이 편해질 거라 믿고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채소는 오래 끓일수록 더 깨끗해지고 진할수록 몸에 좋다는 생각은 우리 세대에 너무도 익숙한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위에 부담이 덜 갈 것 같다는 이유로 혹은 날 것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이후의 몸에서는 이 믿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배추는 분명 좋은 채소이지만 오래 끓이거나 지나치게 뜨겁게 먹을수록 그 안에 들어있던 부드럽고 유익한 성분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소화하기 까다로운 거친 섬유만 남게 되죠. 젊을 때라면 이 섬유질도 큰 문제 없이 처리했겠지만 5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와 장이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뒤로 넘어가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신장은 이렇게 늘어난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아프지도 않고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습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식사 후 배가 예전보다 더 쉽게 더부룩해집니다. 바지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가스가 찬 듯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면
얼굴이나 손, 발이 살짝 붓는 느낌이 들지만 하루의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특별히 무리한 일이 없었는데도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두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과부하를 조용히 알리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끓인 양배추물을 매일처럼 드시는 분들, 아주 뜨거운 상태로 반복해서 섭취하시는 분들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더 바쁘게 만들고 몸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크로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양배추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음식이니 진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쯤 내려놓고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몸은 양을 줄이고 열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양배추와 관련된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50세 이후의 몸을 이야기할 때 꼭 전하고 싶은 문장입니다. 겉으로는 크게 아픈 것도 없고 일상생활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경미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뚜렷한 통증도 없고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검사해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양배추를 자주 많이 드시는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채소이지만 날것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몸의 대사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사는 우리 몸의 속도 조절 장치와도 같습니다. 이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에너지 사용이 둔해지고 몸 전체가 무겁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배사가 느려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부터 개운하지 않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움직이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게을러졌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게으름도 의지 문제도 아닙니다. 몸 안의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가 느려지면 신장은 더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혈액이 순환하고 노폐물이 처리되는 과정 자체가 전보다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이미 느려진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고 그 부담은 서서히 쌓입니다. 개대 나타나는 신호들은 아주 미묘합니다. 손발이 자주 차고 몸이 쉽게 붓는 느낌이 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로가 반복됩니다. 체중이 늘어나도 식습관 탓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는 한 번쯤 몸의 리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성격이나 생활 태도의 문제로 돌리지 마세요. 몸은 늘 나름의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그 균형이 깨질 때
아주 조용한 방법으로 알려줄 뿐입니다. 생양배추를 많이 먹고 난 뒤 더부룩함이 오래가거나 유난히 몸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먹는 방식과 양, 그리고 몸 상태를 조금만 더 살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또 다른 중요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약과 음식은 서로 대화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약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각각 따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는 약과 음식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그 관계가 균형을 잃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식습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이나 혈관 문제로 약을 드시게 된 경우 이미 몸은 미세한 균형 위에 올라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와 다름없이 먹던 음식이 약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이 필요 이상으로 굳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오면 이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가 기대만큼 유지되지 않거나 혈액이 조금씩 더 잘 응고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어디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런 건들 존이어 약이 보동하는 답자로 통여 그듭니다. 이 변화는 약의 동은지가 주간전 하내면 고로는 조절의 지게졌소입니다. 이 변화는 우계의 보동은 가시는 맞던 대선이다. 이롱대 상범을 무대게 맞는 도래면은 이런 유주로 있습니다. 이 벼면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는 약이 죽음 죽습니다. 이 변화는 약의 보동은 가는 바 죽음 정 다료래 평은 되겠습니다. 이 변화는 척더런 옴부막면 소역고다가 먹던 혈액이 유지목에 몽야 것입니다. 이 변화는 보범주가 주게 되를 동들이 역의 교율을 때모들 밤에면 송연번이다. 역정 단시입니다. 비타민 K가 규정식은 민저가란 넘어던 약을 고도개미 먹하는 것입니다. 몸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미세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작은 혈전들은 통증 없이 혈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막힘에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은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하고 계셨지만 식습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채소는 몸에 좋다는 믿음이 강했고 특히 양배추를 즐겨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특별한 통증은 없었지만 몸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피로가 쉽게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식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양배추 섭취 방식과 양을 조금 조절했을 뿐인데도 몸의 반응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걱정이 되셨다면 꼭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이유로 처방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유지하면서도 음식과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약이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먹을릿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을 줄이고 매일 반복적으로 많이 먹는 습관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대량 섭취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먹는 방식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약이 그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면 음식은 그 균형을 볶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나는 약을 잘 먹고 있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하나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식습관에서 어떤 실수가 이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몇 가지 공통된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쁘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몸에 좋을 거라 믿어왔기 때문에 더 쉽게 굳어진 습관들입니다. 건바장 흔한 것이 공복에 양배추를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배추 물이나 생양배추를 먼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의 위와 장은 아직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도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와 장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남은 부담은 뒤에서 신장이 정리하게 됩니다. 속은 잠깐 편한 것 같아도 몸 전체는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실수는 생양배추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양배추는 생각보다 소화에 에너지를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장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들어온 생양배추는 쉽게 가스로 변하고 더부룩함을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늘어나고 신장은 그만큼 더 바빠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부팽만으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녁에 양배추를 먹는 습관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낮에는 비교적 잘 넘겼던 음식이 밤만 되면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녁 이후에는 장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미뤄집니다. 이때 섬유질이 많은 양배추를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채 오래 머물게 되고 더부룩함이나 가벼운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새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신장은 여전히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병에 든 양배추 주스를 마시는 것도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과 달리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맛과 보관을 위해 여러 성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근이나 보존제가 들어간 주스를 매일같이 마시면 간과 신장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채소 주스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선택했지만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짠 김치나 짠 반찬과 함께 양배추를 먹는 습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 자체는 순한 채소지만 소금이 많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트륨이 늘어나면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압의 변동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런 작은 차이가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실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와 장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신장이 매번 뒷정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리 작업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신장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수들이 모두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만 시점을 바꾸고 양을 줄이고 방식을 조정하면 몸은 금세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50세 이후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몸이 편안해지는지 그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놓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결론은 하나입니다. 50세 이후의 식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고 엄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준만 지켜주면 몸은 훨씬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가볍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오래 끓이거나 푹 익혀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이가 든 이후의 몸에는 오히려 그 반대가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짧게 찌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양배추의 부드러운 성분은 살아있고 소화하기 까다로운 부분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치기 시작한 분들은 식사 후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자연스럽게 오후 피로도 덜해지고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시죠. 가볍게 조리한다는 것은 몸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전 두 번째는 적당한 양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를 한 끼의 중심으로 삼거나 여러 끼 연속으로 드시는 습관은 50세 이후의 몸에는 과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반찬처럼 곁들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양을 줄이면 신기하게도 몸은 더 편안해집니다. 배가 덜 불러오고 식사 후 졸림이나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은 그 양이 오히려 몸에 더 잘 맞습니다. 적당한 양은 부족함이 아니라 몸에 맞춘 선택입니다. 커피라이트는 올바른 시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양배추는 아침이나 점심처럼 몸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대에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시간에는 소화 기능도 비교적 활발하고 처리된 영양소가 하루 활동에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반대로 잠자기 직전이나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부담이 밤새 남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정리를 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붓는 느낌이 줄었다, 밤에 속이 편해졌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조리 방법을 조금 가볍게, 양을 조금 줄이고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조정이 몸에는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위와 장이 편안해지면 그 뒤에 있는 신장도 덜 바빠집니다. 신장이 여유를 찾으면 피로와 부종 같은 문제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는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몸은 아주 사소한 배려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키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변화를 더 분명하게 느끼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맞지 않는다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 판단이 너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를 여러 번 보내며 지금의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신호가 더부룩함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인데 요즘은 식사 후 속이 오래 답답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는 않지만 묘하게 불편하고 허리를 펴고 앉아있기 싫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지만
이는 위와 장이 이미 처리하기 벅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부담은 결국 뒤로 넘어가 신장이 정리하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다음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신발을 신을 때 발이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종은 하루 이틀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대부분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어제 좀 짜게 먹었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몸의 순환과 정미 과정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터리 신장이 부담을 느낄 때 부종은 가장 조용하고 흔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상한 피로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내가 나태해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피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과부하 상태에서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가지 신호, 더부룩함과 부종, 그리고 이상한 피로는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몸이 약해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의 식사 방식이나 생활 리듬을 조금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몸은 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을 혼내지 말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찮은 증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양배추를 먹고 난 뒤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면 양이나 조리법,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붓기가 잦아졌다면 전날 먹은 음식과 그 양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은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밥을 줍니다. 아, 이게 나한테 맞는 방식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며 제가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식사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 앉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저 스스로도 나이를 먹어오면서 하나의 기준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식단표도 아니고 유행하는 건강법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입니다. 먹고 난 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저는 식사를 하고 나서 늘 제 몸에 묻습니다. 지금 몸이 가벼워졌는가? 아니면 무거워졌는가? 예전에는 이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웬만한 무리를 스스로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세를 지나고 60세를 넘기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분명히 좋고 나쁨을 구분해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식사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식사 후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덜 부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이 편안해지고 몸에 힘이 남아 있으며 머리가 맑은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몸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더라도
어딘가 답답하고 눌린 듯한 느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면 적어도 먹고 난 뒤 몸이 더 편안해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편안함입니다. 먹고 나서 졸음이 몰려오고 소파에 기대어 한동안 움직이기 싫어지는 식사라면 그 음식은 지금의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일상을 이어갈 여유가 남아있다면 그 음식은 내 몸과 잘 맞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사 후에 1시간을 관찰해보세요 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 1시간이 몸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뀝니다. 이 음식이 건강에 좋다더라는 말보다 이 음식이 나에게 편안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느라 정작 맞는 음식을 놓쳐왔는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내 몸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몸과의 대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몸이 무겁다고 신호를 보내면 이유를 찾아보고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참거나 나이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양배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난 뒤 더부룩함이 오래 남는다면 양을 줄여볼 수 있고 특정 시간대에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시간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정이 쌓이면 몸은 놀랄 만큼 안정된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건강한 식사가 인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아야 하는 식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몸이 편안해지는 식사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으세요. 그 기준은 책이나 화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으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과 조금 더 잘 지내기 위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양배추를 멀리하라는 말도 음식을 두려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었던 몸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양배추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조리하고 양을 조절하고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시간에 먹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부종, 이유 없는 피로가 줄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고마운 답장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오래 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편 없이 살자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하루를 보내며 숨이 편안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걱정이 줄어든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좋은 날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벌자게 먹는 것, 내일 아침 너무 뜨겁지 않게 음식을 먹는 것, 그 정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한번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몸은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잡는 순간을 늘 기다려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미 절반은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담 없이 작은 표시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해가 퍼질수록 누군가는 병원에 덜 오게 되고 누군가는 불필요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